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특히나 인하대를 지원한 학생 여러분, 저는 강남 로셀, 대치 로셀에서 논술을 가르치는 조윤병천이고요. 목동 토마스 아카데미 논술 대표 강사, 부천 리드스는 하이 논술에서 원장을 하고 있는 조윤병천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할 얘기는 뭐냐면, 일단 인하대학교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인하대학교를 지원한 친구들은 잘 들어주시고, 내가 인하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나머지 2주 동안 빡세게 하면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이 있겠죠. 인하대가 좀 쉬워졌습니다. 예년의 문제에 비해서 이번 문제는 문제가 좀 간소화됐고, 물론 간소화됐기 때문에 쉬워졌다라는 건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지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인하대를 합격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변별력을 높일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겠죠. 자, 요번에 저는 목동에서는 수업하지 않고요. 부천, 강남에서도 하지 않고 부천 리드스는 하이낸술에서만 합니다. 저희 학원에서 매년마다 저희가 2011년부터 이 부천에서 논술을 가르쳤기 때문에 인하대 합격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또 전체적으로 하이논술 자체가 매년마다 30명 내외의 합격자를 배출하기 때문에 또 이 선생님들이 올해 인하대 유형에 따라서 논술 문제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술은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준비해야지만 합격할 수 있으니까 이 내용을 좀 잘 들어보시고, 오늘은 개략적인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원의 선생님이고 여기 조윤병천입니다. 그리고 또 수리논술 선생님들, 문과논술 선생님들 같이 하시는 분들이고요. 자, 대입논술의 진실, 이건 뭐 똥 싸는 얘기고, 파이널만으로 목표 대학 진학이 가능한가? 대부분의 학생들이 오랫동안 논술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얼마나 집중적으로 내가 그 대학의 요구 조건에 맞추어서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편씩을 쓰면 5일이면 15편이죠. 그 정도를 쓸 준비를 갖고 있으면 왜 못하겠습니까?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집중해 주느냐, 그게 당락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인하대 논술고사 파이널 2020학년도 괜찮지 않습니까? 요거 깔끔하게 선생님이 약간 좀 격정적으로 인하대 논술 합격 비책 파이널 리드스는 하이 논술, 저희는 11월 25일부터 문과, 이과, 수리 논술, 인문 논술 모두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 학원에 와서 인하대를 오랫동안 가르쳤던 전문적인 선생님들이 말하는 인하대 합격 비책이 무엇이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유형에 맞추어서 가르쳐야 되는데 저희도 오랫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인하대가 요구하는 요구 조건에 맞춰서 여태까지의 논술 문제를 다 뜯어 고쳤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 한 달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은 딱 하나 가지고 일주일 내내 할 수 없잖아. 그래서 11편의 실전 논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추가적인 여러 예시 논술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의 실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고요. 자, 일단 변경 내용이 있습니다. 변경 내용은 변경 전, 그 다음에 변경 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경 후가 중요하죠. 자, 제시문 가나다, 요거는 이제 글자료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도표가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 그래프와 도표, 요게 이제 두 개가 나와 있고, 요거를 통해서 주어진 논제의 요구 조건에 따라서 내가 제시문을 분석하고, 그리고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여기가 중요한데, 분석을 했다라는 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딸랑 내가 베꼈다라는 건 아니지, 본문에서 쟁점적 개념을 찾고 찾은 쟁점에서 논제가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서 내가 추가적으로 나의 해석과 그 다음에 나의 추론을 써줘야 돼. 즉, 본문을 갖고 와서 정리하는 건 B급, 본문을 갖고 와서 핵심적인 내용 플러스 자신의 생각을 그 안에 넣어줘야지만 완벽한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변별력이 높은 그런 글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논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논제. 그 다음에 문항 1, 문항 2. 앞에 거 다시 한번 잠깐 보면은 글자료가 3개이고 도표가 2개야. 그리고 문항 1, 문항 2, 요 2개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와 있는 이런 복잡한 문제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도 반복적 훈련을 통해서 대학에서 요구하는 글을 우리는 충분히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항 1에 대해서, 문항 1 뭐뭐에 대해서 논하고, 문항 2 뭐뭐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리고 글자 수도 짧아지고 시간은 똑같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 여유가 있다는 건 뭐냐면 제시문을 분석할 수 있는 시간, 제시문에서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요구 조건에 맞게 글 쓰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지. 자, 여기 보면 논제입니다.
A부터 D와 유사한 규모의 어떤 기업이 마에 언급한 것과 같은 경제 위기에 대비하면서 수출 상품과 수출국 뭐라는지 하나도 모르겠지.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제시문을 짧게 정리해 준 겁니다. 문제는 이거야. 이 기업이 A부터 D 중 어느 기업을 모델로 삼는 것이 옳은지.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답을 쓸 때는 요구 조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그래프를 잡아줘야 돼. 먼저 자, 어느 기업을 모델로 삼을 것인가?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선택이죠? 그럼 선택했다면 이 선택에 해당되는 근거를 찾아줘야 되는데 이 근거 자체가 두 개야. 하나가 도표, 그리고 하나가 텍스트, 글자 텍스트가 됩니다. 그럼 요거를 통해서 대학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그러면 선택을 해라. 선택,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기업의 모델을 찾고 그거에 대한 논거를 써야 되는데 이때 논거가 본문에는 글로 나올 수도 있고 도표로 나올 수도 있는데 글과 도표를 그냥 갖다 쓰면 변별력이 없겠지. 거기서 핵심적인 것만 뽑아서 플러스 알파 추론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글자 수를 보면은 A부터 D 중 전략 수립의 모델로 가장 적절한 기업을 선택하고 첫째, 다음에 조건에 따라서 논하시오. 그러면 가장 적합한 모델의 기업은 A다. 혹은 뭐 C다. 이걸 결정해 줘야 되는 거야. 맨 첫 번째 문장이 항상 질문에 대한 답이다. 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 그리고 글자 수가 천자죠. 천자면은 이거를 배분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선택한 모델의 특징과 선택의 이유를 제시문 말을 활용해서 제시할 것. 제시문 말은 자료 두 개가 나와 있거든. 그러면은 이쪽에서 두 가지의 자료를 이용해서 내가 선택한 것을 설명해 줄 걸 요구하는 건 다른 말로 뭐야? 자료 해석이죠. 자료의 의미를 네가 해석할 수 있겠는가를 묻는 문제. 이게 분량 500자야. 그리고 가부터 라 가운데에서 두 개의 제시문은 글로 나온 거거든. 그럼 글로 나와 있는 것을 선택해서 그 다음에 본인의 주장에 대한 논거를 정당화할 것. 한마디로 여기에서 주장에 대한 논거를 이번에는 제시문, 글로 된 제시문에 나와 있는 핵심적 내용만 뽑아서 자신의 추론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럼 글자 수는 어떻게 되냐면 500자가 되는데 이거는 뒷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여긴 천자요. 그럼 이쪽은 500자. 문항이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예상되는 반론. 첫째, 반론을 써라. 그리고 두 번째, 이를 재반박하시오. 그럼 당연히 반론이 몇 자가 되는 거야? 250자. 재반박이 250자. 그치? 앞부분에서도 여기에 말을 활용하여 제시할 것 이거 500자. 그 다음에 가부터 라까지의 제시문 중에 두 개를 선택해서 정당화할 것 500자. 항상 우리는 글을 쓸 때 세 가지를 염두에 둬야 돼. 첫째, 단락 구성. 논제의 요구에 따라서 단락을 구성한다는 건 바로 분량 배분을 얼마나 명확하게 하느냐를 묻는 문제거든. 단락 구성이 잘못되면은 제시문 자체를 쓸데없이 깊게 분석할 수도 있고 또 역으로 단락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내가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은 역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포착하지 못하고 일반론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다. 자, 그럼 두 번째 250자는 뭐냐면 반론의 근거는 가부터 라를 활용할 것. 그럼 아까 이쪽에서 옹호의 근거가 있었으니까 이거에 반대되는 제시문을 찾으면 되겠지. 이쪽에서 제시문 나와 다를 찾았다면 반박해 놓은 거는 가와 라가 될 거야. 그러면 반대 제시문을 갖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문을 요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약을 한다면 본문은 베끼면 되겠지만 핵심적인 개념을 갖고 와서 그것의 의미를 분석하지 않으면 변별력이 있을 수가 없겠지. 대부분의 강사들이 본문을 깔끔하게 정리할 걸 요구합니다. 그럼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나만 본문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도 본문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가져올 수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본문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갖고 와서 플러스 알파 추론이 들어가야지. 추론이 들어가지 않으면 변별력이 없다. 변별력이 없으면 인하대가 날 절대 원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요게 머릿속에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핵심적인 내용만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반박에서는 제시문 이외의 논거. 잠깐, 여기 제시문 이외라고 되어 있지. 그러면 여태까지는 제시문을 활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그러면 제시문 이외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뭐가 들어가야 돼? 창의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당연히 변별력 갑이 되는 거지. 이쪽에 변별력이 여기에서 바로 좌우된다. 자신의 생각. 논제에 나와 있지 않는 제시문을 가지고 내가 주장에 대한 논거를 쓰기 때문에 이게 포인트야. 이거를 그리고 여기에서 쓸 때 이러한 논거를 쓸 때 남들이 쓸 수 있는 거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선 상식적이고 통념적이고 뻔한 내용을 쓰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남들이 쓰고 있는 걸 내가 어디에서 많이 들은 걸 내가 지금 쓰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 See you next year. 내년에 또 봐야 돼. 그럼 안 되죠. 요 변별력 높은 포인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오랫동안 인하대를 준비했고 그 다음에 인하대에 다수의 합격자를 배출했던 우리 리드스너 하이논술에 와서 참된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야 된다.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뒤에 이거는 말이죠. 이번에 이제 인하대학교가 논제를 변형하면서 우리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냈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거든.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이렇게 지적할 게 없냐? 손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문항에 제시된 논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논제를 심도 있게 분석한다. 분석한다는 거 뭐야? 쪼개서 해석하는 거야. 그냥 갖다 베끼라는 거 아니야. 논제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서가 아니오지. 그치? 정리하는 게 아니라 분석한다. 그리고 자료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전개한다. 논리적인 전개는 항상 첫 번째 문장이 무조건 주제문이야.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논술을 쓸 줄 모르는 거야. 항상 단락이 바뀌면 주제문이 바뀌거든. 첫 번째 문장이 무조건 두 갈식에서 주장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이제 기초인강을 앞쪽에 올려놓을 테니까 기초인강을 보면서 그러면 인하대든 뭐 연세대든 어느 대학이든 간에 핵심적인 글을 쓰는 구성은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럼 이 구성에 따라서 인하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특정 기준을 고려해요. 자료의 요지를 파악하고 기준을 고려한다는 얘기 뭐냐면 이번에 인하대에 나왔던 거는 뭐냐면 경제위기 이전과 경제위기 이후의 기업의 전략인 거야. 이 전략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면은 이것은 자료 자체를 명확하게 해석하지 못했다고 보는 거지. 그리고 체계적으로 글을 구성한다. 뭡니까? 체계적으로 글을 구성하는 건 단락 구성해주고 단락 안에서 첫 번째 문장이 무조건 주장인 거야. 그 다음에 논거. 이 두 갈식으로 글을 구성해주지 않으면 변별력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데이터에 이쪽에 보면은 구성할 때 데이터를 분석하고 자료를 해석한다. 데이터를 그냥 베끼라고 돼 있어? 아니, 데이터를 분석하고 글 자료를 본문을 정리하라고 돼 있어? 아니, 역시 해석하라고 돼 있죠. 이게 인하대학교의 바뀐 논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알겠지만 표도 어렵지 않아. 그 다음에 제시문도 어렵지 않아. 그러면 나도 알고 남들이 아는 걸 내가 쓴다. 변별력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시문이 쉬울 때는 의심해라. 제시문이 쉬울 때는 이 제시문의 의미를 가져야지 제시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갖고 오게 되면 변별력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이제 이 내용이 반복적인데 체계적으로 구성한다. 자료를 분석한다. 분류 비교한다. 논리적으로 전개한다. 그쵸? 그 다음에 역시 자료를 활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 결국 대학에서 요구하는 논술 문제의 조건에 맞추어서 우리는 본문에 나와 있는 글자료와 그 다음에 자료, 도표에 해당되는 내용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것에 내포된 의미를 써야지만 여러분들의 변별력이 있지 본문을 그대로 정리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래서 이제 각각의 제시문인데 여기는 가하고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에서는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가? 기업이 추구해야 되는 전략은 뭐다? 이렇게 써야 돼. 제시문 가에서 기업이 추구해야 되는 전략은 어떤 전략이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바로 다양화와 다각화가 논의의 초점이야. 쉽죠? 쉬워. 제시문 나에서는 집중화, 선택과 집중에서 집중. 그러므로 특정 기업이 자기네가 경제위기 이전에 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내가 업종을 다양화시키고 제품을 다양화시키고 판매처를 다양화시키는 거 아니면 제품을 특정 제품으로 집중하고 판매처도 집중하는 거 이게 선택과 배제냐 아니면은 다양화냐 이게 논의의 초점이야. 요거만 찾아내면 됩니다. 이건 어렵지 않아. 게다가 아까 여러분이 본 것처럼 이 내용을 모두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지. 왜냐하면 요구 조건에 따르면은 이 이론형 제시문, 이런 이론형 제시문에 해당되는 것은
문제 1번에서 500자 안에서 250자, 250자를 쓰는 것밖에 없어. 그리고 문제 2번에서는 반론, 재반론에서 반론에 해당되는 거 250자밖에 쓰는 게 없어. 그럼 250자에 해당되는 내용을 본문에서 2개만 선택하잖아? 그럼 2개로 250자를 쓴다는 건 하나의 125자, 125자. 문제 2번의 경우에는 125자인데 125자는 몇 문장이야? 한 6문장밖에 되지 않죠? 6문장을 본문에서 그냥 베끼나? 아니, 본문에서 쟁점만 갖고 오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을 다 아는 게 아니라 이 주제에 해당되는 핵심적 쟁점을 내가 찾을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은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역시 제이시먼 다와 제이시먼 라도 마찬가지야. 제이시먼 다에서 강조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블로그에다가 요 텍스트를 올려줄 텐데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집중화, 그 다음에 제이시먼 라에서는 역시 다양화, 다각화 이렇게 되어 있어. 물론 집중화를 하는 조건과 다양화를 하는 조건이 달라. 제이시먼 가하고 라하고 나하고 다가. 가하고 라 여기 보면은 다양화, 다각화입니다. 나하고 다가 집중화야. 그럼 집중화를 해야 되는 이유가 나하고 다가 달라. 그리고 다각화를 해야 되는 이유가 가하고 라가 달라.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옹호의 논리와 반박의 논리로 찾아주면 된다. 그러면 실제로 분량이 짧기 때문에 전체 1500자밖에 되지 않고 이 이론형 제시문 글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빠르게 독해할 수 있는데 빠르게 독해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갖고 온다? 아니, 핵심적인 내용을 갖고 왔다면 그것의 내포적 의미를 우리가 분석해 주는 것이 바로 인하대학교 합격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요. 제시문 말을 보면 여기 자료거든. 이 자료가 봐봐. 이쪽에서는 주력 상품의 점유율, 주력 상품 점유율이 높았다라는 건 다각화야, 집중화야? 아, 집중화다. 그럼 이 반대는 이쪽은 다각화다. 그치? 그러면 주요 수출 대상국의 비중, 주요 수출 대상국의 비중이 높다.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뭐야? 이거는 집중화지. 역시 주요 수출 대상국의 비중이 낮아. 아, 다각화다. 이렇게 되네. 그럼 여기 보면 이렇게 되면 집중, 이렇게 되면 다각. 오케이? 그럼 이쪽은 집중, 그 다음에 다각, 이쪽도 집중, 다각하게 되는데 집중에 해당되는 것은 수출 점유율에 해당되는 거고 다각에 해당되는 것은 대상국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다각화를 할 것인가 집중을 할 것인가에 해당되는 거는 포인트는 C하고 A가 되겠지. 집중할 것인가 다각화할 것인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서는 그거를 선택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어떤 걸 선택할 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 왜냐면 기업이니까 기업의 핵심 뭡니까? 매출, 이익이지. 이익. 어디에서 이익이 가장 많이 났는가. 자, 요 도표에서 내가 A를 선택하든 C를 선택하든 A를 선택하든 C를 선택하든 그것의 근거는 바로 무엇이다? 기업이니까 매출액이야. 세계 경제 위기 직전 보니까 매출액이 여기가 가장 높긴 한데 확 떨어졌어요. 그지? 여기도 또 마이너스니까 얘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지. 얘하고 얘. B하고 D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A와 C가 고려의 대상이 되는 거지. 기업이 돈을 못 벌면 뭐합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A하고 C인데 A는 세계 경제 위기 직전이 3년인데 여기가 0.1이 높네. 근데 이쪽은 오히려 0.1이 여기가 높지요. 그럼 여러분은 세계 경제 위기 직전이니까 일상적인 기업 전략이야. 이건 위기 상황에서 기업 전략이야. 어느 걸 선택할까? 일상적이다 라고 말하는 건 세계 경제 위기가 자주 빈발하지 않는다면 이게 맞겠지. 그러나 세계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전략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이게 맞을 거야. 맞습니까? 여러분은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C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매출액을 통해서 내가 특정 기업 전략을 선택하는 근거를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오케이? 자, 이때 대학에서 요하는 감점 포인트가 있습니다. 감점 포인트는 쓸데없는 서론 결론, 논술을 잘 모르는 친구들은 이빠이 앞쪽에다, 이빠이로 쓰면 안 돼. 매우 앞쪽에다가 서론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쓰지 마세요. 결론도 쓰지 마. 오직 본론 중심의 글쓰기, 논제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추어서 글만 쓰면 된다. 두 번째, 제이시문에 나와 있는 문장을 원래의 완전한 문장 형태를 유지한 채 옮겨 적지 마. 뭐야? 본문에서 쟁점적 어휘를 갖고 와서 네가 설명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원고지 작성법 이런 건 됐고요. 이거는
감점이 많이 안 됩니다. 감점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본문 갖고 오지 마세요. 한마디로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오게 되면 네 글에 변별력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예시 답안이 나왔는데 예시 답안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시면은요 내용을 지금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형식을 보려고 합니다. 1개, 2개, 3개. 그러면 앞부분에 자료 2개가 있지. 자료 2개가 이게 3분의 1, 3분의 1, 대략 3분의 1. 아니면 이게 합쳐서 2분의 1, 2분의 1. 그렇죠. 대학에서 요구하는 조건대로라면 3분의 1, 3분의 1인데 이쪽은 자료에 대한 해석이고 이쪽은 글자료. 이건 도표자료. 둘 다 이쪽은 글자료야. 그럼 글자료를 중심으로 내가 논 거를 훨씬 더 구체화할 수도 있고 이쪽에는 바로 도표자료를 통해서 구체화할 수 있는데 분량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해도 되고 합쳐서 2분의 1, 2분의 1, 5분의 3, 5분의 2 이렇게 해도 돼. 그럼 여러분들이 당일날 문제를 보고 아 내가 해석, 도표 해석을 좀 더 집중하자 아니면 나는 글에 해당되는 내용을 통해서 근거를 구체화하자 하는 판단이 있다면은 내가 추론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의 분량을 조금 더 주는 것이 좋겠지. 그렇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말하는 예시 답안을 한번 앞부분에 1번 문제를 봤죠? 2번 문제 500자짜리야. 500자짜리를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500자짜리를 보니까 여기가 250자, 250자. 이쪽은 반론이야. 이쪽은 재반론이야. 반론은 앞에 부분에 썼던 반대에 해당되는 제시문을 갖고 왔고 재반론은 이게 여러분들의 변별력이죠. 이때도 주의할 점은 여기는 상대적으로 본문을 많이 갖고 왔어. 근데 이건 예시답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경희대도 그렇고요. 중앙대도 그렇고 모든 주요 대학에서 예시답안을 내지. 그러나 예시답은 예시답안일 뿐이야. 그게 합격자의 답은 아니야. 합격자의 답은 이렇게 본문에 있는 쟁점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본인의 창의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합격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빨리빨리 하느라고 급합니다. 자, 여기에 예시답안은 여러 가지 형태 A를 최적안으로 할 때와 C를 최적안으로 할 때 다른데 분량은 똑같아. 분량 배분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봤어. 어떻게 해봤냐면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이렇게 자료 1에 대한 해석 250자, 자료 2에 대한 해석 250자, 근거니까 나의 주장에 대한 근거. 이거는 이제 도표 해석이야. 그리고 본문을 갖고 와서 이론형 제시문에 해당되는 글자료를 가져와서 여기 250자, 250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330자, 330자, 330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럼 이쪽에 본인이 내가 글자료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논거가 적다면은 이쪽에 비중을 좀 더 주고 이쪽에 논거를 많이 쓸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330자보다는 더 긴 400자를 해도 되고 300자, 300자를 해도 되겠죠. 중요한 건 바로 이 단락 구성이야. 단락에 대한 명확한 분리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의 글이 좋은 글이 된다. 항상 글을 쓸 때에 첫 단락이 바뀌면은요, 첫 번째 단락은 무조건 주제문인데 그 주제문이 내가 쓰는 글의 방향을 결정한다. 단락이 바뀌었을 때의 첫 번째 문장이 합격을 좌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마이크 잘 나오는구나.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반론. 다문화주의 혹은 변칙적 과학 발전의 사례는 한계가 있다. 한마디로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반론해 놓은 겁니다. 반론해 놓은 거. 그럼 반론은 두 가지야.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 앞에 나와 있는 옹호해 놓은 거에 반대되는 제시문을 갖고 와야 되는 거야. 오케이? 몇 자? 요게 250자. 요것만 주장이니까 짧게 써야지. 반론, 재반론. 재반론은 창의성이 중요하다. 그쵸? 창의성이라는 건 뭡니까? 다문화주의 혹은 변칙적 과학 발전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박의 논리지. 그러면은 나의 본래의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이라는 건 집중, 즉 선택과 집중이 가장 중요하다. 선택과 집중, 말 잘못했다. 다문화주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업 전략이라는 건 다각적 전략을 써야 되는데 다각적 전략은 첫째 무엇이다, 둘째 무엇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논제의 범주에 맞는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래서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생들의 답안은 딱 네 가지입니다. 독해력,
각각의 제시문을 정확히 독해했느냐. 그러니까 자료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느냐. 논증력.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전개. 아까 인하대학교에서 요구하는 핵심적인 의도와 같죠. 그래서 주장의 논리적 구성, 아까 구성의 체계성이 있었지. 적절한 예나 인용. 여기는 적절한 예나 인용은 인하대에 나오진 않지만. 자, 그리고 표현력. 표현력은 여러분이 두 가지를 신경 써야 돼. 무조건 두 가지식으로 하고 단문한다. 포인트입니다. 글은 짧게 써야 돼. 쓸데없이 길게 쓰면 내가 써야 되는 글의 방향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창의력. 창의력은 뭐야? 본문에 있는 쟁점을 갖고 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문에 있는 쟁점을 갖고 와서 정리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쟁점적인 어휘의 의미를 분석하지 않으면 내 글의 변별력은 있을 수가 없다. 아시겠죠? 요게 자, 어느 대학이든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요 인강 뒷부분에 기초인강을 넣을 테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봐서 어느 대학이든 인하대든 뭐 동국대든 아니면 아주대든 아니면 외대든 중대든 다 이런 방식으로 글을 써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대입 논술의 채점 기준은 방금 얘기했던 딱 네 가지입니다. 독해력, 논증력, 표현력, 창의력. 창의력이 40점입니다. 논증력이 30점. 그 다음에 표현력이 10점, 이해분석력, 요놈이 20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파이널만으로 목표 대학 진학이 가능한가? 집중하면 가능하겠죠. 집중하면. 자, 조윤명천 논술팀과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내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내 걸 들으라고 하지 남의 걸 들으라고 하겠습니까? 목동 토마스 하이 논술 선생님이 초창기부터 대표 강사로 있었는데 매년마다 저희가 한 1200명 정도의 합격자를 배출합니다. 그리고 작년만 해도 인하대학교가 28명. 그리고 모든 대학은 바로 지금 얘기했던 네 가지의 핵심적인 기준만 명확하게 이해하면 그걸 응용할 수 있거든. 그 응용을 하는 과정에서 인하대는 인하대의 독특한 요구 조건에 맞춰서 우리가 글을 쓰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기초 인강을 정확히 듣고 수업에 참여해 주면 훨씬 더 효율이 높을 수가 있겠죠. 자, 논술 강사는 합격자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한다. 난 이렇게 많이 합격자를 배출했다. 뭐 연세대학교부터 시작해서 주요 대학의 합격자를, 이건 제 개인이 배출한 거고요. 조윤명천 논술팀 뭐 압도적인 합격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희가 부천 하이논술에서 지난 3년 동안 배출했던 합격자들, 인하대학교 20명, 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쭉 이렇게 나와 있죠. 쪽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겁니다. 여기 우리 강사진들,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이제 배출했던, 저희 학원에서 강사진들이 배출한 그런 합격자들이고, 저희들의 첨삭은 대부분 강사들이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면 당연히 또 퀄리티 있는 첨삭 강사를 쓰죠. 얼마나 친절한 모습으로 이렇게 학생들을 첨삭을 합니까? 그 다음에 공개 첨삭. 여러 학생들의 글을 같이 봄으로써 좋은 글과 나쁜 글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게 하는 거고, 온라인 첨삭. 이거는 파이널이니까 온라인 첨삭은 없고 바로 이게 조윤명천 논술팀이다. 여기에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메가스터디, 러셀, 강남, 그 다음에 마이맥, 그리고 목동 토마스 하이 논술에서 강의를 하고 있거나 강의를 했던 선생님들이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봤던 건 뭐냐면 인하대학교 논술의 특징을 같이 봤었는데 11월 25일부터 시작해서 낮에 2시부터 5시까지는 수리 논술이 있고 또 저녁에 낮부터 저녁까지는 인하대학교 논술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인하대학교가 요구하는 요구 조건에 맞추어서 내가 빨리 합격의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 그러면 부천의 리드 수능 하이 논술에 직접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리드 수능 하이 논술 원장, 목동 토마스 하이 논술의 대표 강사, 강남 러셀, 그다음 대치 러셀의 논술 강사 조윤평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끊어야지.